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문제풀이 12장 ISLM 나머지 몇 문제 더 풀고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관식 연습책 12장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ISLM 46번 문제. 자, 어떤 문제인가? 46번 다음 가로 안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소비함수에 자산 소비효과가 도입되면, 이거 피고가죠. 이제 우리 피고가는 추가적 사항이죠. 출제자가 반드시 문제상의 피고효과를 언급했을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언급 안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피고효과라는 것은 추가적 사항이니까 ISLM에서 생각을 안 하시면 되고요. 피고효과는 언급이 됐죠. 출제자가 분명히 피구 자산 소비 효과, 자산 소비 효과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아시죠? 이 피구 자산 소비 효과가 이제 자산이 증가되면 소비가 는다는 건데, 이 이제 ISLM에서 자산을 올리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딱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통화량이 늘거나 물가가 내려가서 실질 자산이 증가돼, 실질 화폐량이죠. 실질 장고라 해야 돼요. 실질 화폐량, 실질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비가 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 이놈이 아이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곡선의 원래 우측 이동 요인에는 통화량 증가나 물가 하락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통화량 증가나 물가 하락은 LM 우측 이동입니다. LM 우측은 요거죠. 통화량 증가, 물가 하락, 실질 통화량 증가.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는, 자산이 아니고요. 이자율이 내려가서 투자가 증가해요. Y가 올라가는. 이건 이제 정통적인 금융정책 쪽 LM선 우측 이동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고가를 출제자가 언급을 안 하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통화량 증가, 물가 하락은 이 메커니즘으로 LM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금융정책 쪽, 금융정책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제자가 이걸 언급하면은 요거를 아이스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럼 여기 이제 의가 유동성 함정에도, 이 유동성 함정에서는 그 LM이 수평이니까 요 메커니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통화량 늘어봐야, 실질 통화량이 늘어봐야 이자율이 안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케인즈 극단주의, 케인즈의 핵미사일 이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통화주의자들이 쑥대밭이 됐다가 3년 뒤에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3년 뒤에 들고 나오면서, 야, 피고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 물가 하락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가 나간다. 아이스가.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도 금중이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거 이야기 딱 하고 있더니, 소비함수 자산 소비 효과가 도입되면 물가 수준의 하락 혹은 통화량 증가나 물가 수준의 하락에 따라서 실질 자산이 증가하겠죠. 이제 기업은 증가하고, 이는 소비의 증가를 통해 니은도 증가. 그 다음에 디귿 아이스 곡선입니다. 아이스 곡선을 리얼의 우측으로 우동시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와 유동성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이를 피구 효과라 한다. 혹은 실질 장고 효과라 한다. 이렇게 부르죠. 피구 효과, 실질 장고 효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2번. 이렇게 이제 고르면 되실 거고, 4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7번. 자, 다음에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Y는 CIG, IS 방정식 나와있고, 밑에 이제 화폐 시장 균형식 나와있으니까
LM 방정식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 수요함수 쫙 이거 문자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했다. 보기 1번. A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A2가 뭡니까? 저 위에 보면은 A2가 C는 A1 플러스 A2Y 이렇게 되죠. 소비함수에 A2가 들어가 있죠. A2가. 이거는 기초 소비고요. 요 당연히 요 소득 앞에 있는 요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A2가 커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수록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A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자, 맞나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정부 지출 정책,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자, 여기 맞나 말이에요. 맞나 안 맞나? 예? 자, 여기에 상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정부 지출 성수 있죠. 정부 지출 성수 1-10분의 1이죠. 뭐 추가 요인 없이 보면은 이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1번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투자 성수도 커지잖아요. 투자 성수도 정부 지출 성수가 똑같거든요. 투자 성수도 커지거든. 투자 성수가 커지면 ISLM 모델에서는 IS가 수평적으로 되죠. IS 기울기 요인 중에 투자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성수가 클수록 IS가 수평적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IS가 수평적으로 되면 재정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또. 그래서 분명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진다라면 정부 지출 성수, 요 한계 소비 성향 이 말 없이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진다라면 당연히 재정의 효과는 커지죠. 그리고 투자 성수가 커지면은 IS가 수평적으로 되니까 재정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보기 1번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출 성수도 커질 수 있고 투자 성수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재정의 효과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IS 곡선이 많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죠? 재정 정책을 썼을 때 IS가 그만큼 많이 이동한다는 논리고 요놈은 이제 IS가 수평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재정의 효과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상반적인 요인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보기 1번 같은 거는 맞는 말로 봐야 될까 틀린 말로 봐야 될까? 그죠? 상반적인 요인이 작동하니까 애매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권고합니다. 이 문제처럼 이 문제는 반드시 47번 문제는 출제자가 ISLM 모형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자가 ISLM 모형에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 모형을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요놈을.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언급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생산물 시장만 본다. 이 모형이라고 언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생산물 시장만 언급이 돼 있다면 당연히 한계 소비성이 크면은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진다고 해야 되고요. 앞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ISLM 모형을 언급 안 했을 때는 한계 소비성이 커지면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지고 재정의 효과가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ISLM 모형에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한계 소비성이 커지면 투자 성수도 커집니다. 그러면 IS가 수평주로 바뀌어버려요. IS가 수평주로 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상반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를 잘 보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딱 규정해 드리잖아요.
ISLM 모형이 언급 안 되고 그냥 생산물 시장만 고려되고 아니면 어떤 시장인가 말이 없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학 문제인데 한계 소비 시장이 커지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면 요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지니까 재정의 효과가 강력해진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요. 이 문제처럼 ISLM 모형이라 규정된 상태에서 한계 소비성이 커진다. 그러면 투자 성수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IS가 수평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재정의 효과가 떨어지는 구축과가 커져가지고 IS가 수평주로 바뀌어버리면 ISLM 모형인데 LM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IS가 수평적이면 IS가 이만큼 나가도요. 구축에 의해서 엄청나게 구축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재정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이 옳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 ISLM 모형이라고 출제자가 언급했기 때문에. 요 문제는 답이 두 개 있어요. 원래 이 문제가 어디에 기출된 문제 같은데 출제자는 그거를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출제자의 실수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데 명확한 답이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번도 답이라고 봅니다. 출제자는 ISLM 모형이라고 출제를 했으면서 출제자가 생각하는 요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정답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복수정답이 돼요. 저는 복수정답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출제자야 뭐 요걸 생각 안 하고 요거만 언뜻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1번이 맞는 말이라고 출제를 했거든요. 출제자가. 이거 명백한 출제자의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한계 소비량이 커진다라고 안 하고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진다. 그럼 재정의 효과가 강력해진다. 그거는 명백히 맞는 겁니다. 정부 지출 성수가 커진다라면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량이 커진다 했기 때문에 요것도 커진단 말이에요. 투자 성수도. 그럼 ISLM 모형에서는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IS가 수평주로 바뀌니 재정 정책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 ISLM 모형에서 LM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LM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M을 고려한다는 것은 재정의 구축효과를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구축효과를. 그러면 이거 이제 수평주로 되면 이 구축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을 ISLM 모형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1번도 옳지 않은 말로 답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뒤에 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또 옳지 않은 설명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하여튼 1번은 좀 그런 그 이의제기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B2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B2는 뭐냐? 투자의 함수에 이 B2가 있죠. 이 다른 거는 보면 또요, 이 출제자가 ISLM을 다 고려하고 출제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B2는 보기 2번에 B2는 그 투자함수에 들어가 있죠. 투자함수에 되어 있습니다. B1 플러스 B2R이 되잖아요. 그죠? B2라는 거는 이게 커진다는 건 투자가 이자율 반응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거죠. 여기 크다는 거는 이자율이 약간만 움직이죠. 투자가 크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면 이보세요. 그러면 IS가 수평적으로 되잖아요. 우리 IS 기울기에 또 하나 있죠.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면 수평적이다. 그럼 재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은 보기 2번은 명확히 맞죠. B주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IS가 수평주로 바뀌고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맞죠? 그거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D2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D2는 또 어디 있냐니까 합해수요 함수에 들어가 있네요. 합해수요 함수 여기 있네. 합해수요가 L 유동 리퀴디티를 해가지고 D1, D2, D2에 있는 뒤에 있는 Y가요. Y가. 그 다음 D3, R이 되네. 우리 합해수요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D 보기 3번은 D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여기 증가한다. 그러면 합해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도가 탄력적이 돼야 돼요. 합해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도가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해수요가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면 LM이 수직적으로 되죠. 우리가 LM 기울기 요인 중에 LM이 수직적으로 되죠. 그러면 재정은 효과 떨어지고 금융이 효과적이 되죠. 그럼 이제 3번 볼까요? D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합해수요가 소득에 대한 탄력도가 커지면 그럼 LM이 수직적으로 되고 수직적으로 그럼 정부 주의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맞죠? LM이 수직으로 되면 금융이 효과 있고 재정은 상대적으로 효과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자, 보기 4번. 자, 4번은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자, D3, 이제 보기 4번은 D3가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 탄력적이다. 그럼 화폐 수요가 이자율 반응에 탄력적이라는 거죠. 여기 움직임, 여기 크면은, 여기 움직이면은 이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탄력이면 LM은 수평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금융이 효과 떨어지고 재정이 효과적이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양이 작아진다. 이거 틀리잖아요. LM이 수평적으로 되니까 재정이 효과적이 됩니다. 근데 재정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양이 작아진다. 여기 이제 확실히 틀리면 답은 4번 맞다. 4번도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4번도 답인데 그 1번이죠. 보기 1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가 실수했고요. 저는 1번이 이제 투자 성수가 커지니까 아이스가 수평적으로 되니까 재정의 효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해서 1번도 틀린 말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답이 복수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5번은 또 맞는 말인데 5번은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역시 요놈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적인 LM이 수평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양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구축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효과적이 되는 거죠. 보세요. LM이 수평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재정이 효과적인데 왜냐면 구축 효과가 적기 때문에. 왜? 아이스가 나가면 보세요. 나가면 구축이 요 정도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구축 효과의 원인인데 이자율이 적게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적게 올라가니까 구축이 적은 겁니다. 만약에 LM이 수직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구축이 크다. 왜?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재정정책을 펼치면 요만큼 나갔다가 또 LM을 고려하면 구축이 요만큼 발생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축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자율이 덜 올라가기 때문에 구축이 적게 발생해서 재정이 효과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정부 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양이 적다. 그래서 구축이 적어서 재정이 효과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는 좀 고난도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2장의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8번. 자, ISLM 모형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정액세를 인상하고, 자, 조세 인상이죠. 조세 인상하고, 동시에 균형소득을 정액세 인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통화를 증가시킬 때, 이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 효과는 ISLM 모형에서 보면 우리가 요거는 조세를 인상하니까 IS가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이게 그림 보면은 이제 ISLM이 있는데 소득이고 이자율이단 말입니다. 최초에 이제 조세를 인상시키면 IS 좌측으로 내려가서 이게 국민소득이 여기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또 통화량을 늘리잖아요. LM이 우측으로 갑니다. 그럼 통화량이 이제 늘어서 LM이 우측으로 가면 원래 소득 수준으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자율은 더 떨어지겠네요. 이제 뭐 이자율은 언급을 안 했으니까 소득이 이제 내려갔다가 조세를 늘려서 내려갔다가 소득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은 이제 불변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물어본 게
이때 소비는 어찌 되고 투자는 어찌 되냐 이런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요. 이 메커니즘을 이거 재정 정책이잖아. 긴축 재정이 그런 확장 금융인데 이 긴축 재정과 확장 금융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이 되겠죠. 그죠? 그 소비는 어찌 되고 투자는 어찌 되냐. 소득은 불변이라고 하면 소득은 이제 원래로 되돌려 있기 때문에 소득은 불변인데 소비는 어찌 되고 투자는 어찌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재정 정책과 금융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잖아요. 재정은 그러니까 텍스 인상은 긴축 재정이잖아요. 긴축 재정. 긴축 재정은 이제 텍스 인상은 국민들 소비를 줄여서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긴축 재정은 이 재정 정책의 긴축 재정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텍스 늘리면 소비가 위축돼서 소득이 떨어진다.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은 통화량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가가지고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되죠. 이게 원래 금융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은 여기서 늘고 줄고 이제 불변이 됐는데 소비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텍스 인상으로 소비는 떨어져 버리고요.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 내리가 기업들 투자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저는 좋은 문제라 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소비는 감소, 투자는 증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이제 뒤에 뭐 다 설명드린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12장은 끝내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 이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13장에는 어떤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십니까? 당연히 뭐 이제 13장의 ADS 모형에서는 일단 ADS부터 배워야 되죠. 그 AD의 도출 과정, 이동 요인, 그죠? AD의 도출 과정. 도출 과정에서는 이제 형태까지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S의 도출 과정, 형태, 이동, 수식 표현. 우리 총수요는 뭐 수식 표현이 너무 간단하고, 총공급의 수식 표현, 그 다음 이동 요인, 도출 과정과 형태. 이런 기본.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여 총수요, 총공급, 동시균형, 메커니즘.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죠. 네.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3장에서 또 이제 논외로 하는 게 각 학파별, 옛날 고전파의 견해, 케인즈 자신의 견해, 케인즈 학파의 견해, 통화주의 학파, 적응적 기대학파의 견해, 새 고전파의 견해, 새 케인즈의 견해, 그 다음 80년대 공급 중시학파의 견해죠. 그래서 요 옛날 고, 통화주의, 새 고전파, 공급 중시학파가 고전학파 진영이죠. 그리고 이제 케인즈 자신,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 이게 케인즈파 진영이죠. 요 이제 각 거시학파별 정책에 대한 정확한 견해 비교, 뭐 그런 것들 짜투리로 13장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1번에 바로 이제 공급侧 중시 경제학, 공급侧 중시 경제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 여기 80년대 고전학파 후에죠. 이 학파를 바로 물어봤죠. 이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이 학파들의 정책 견해는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공급 중시학파는 공급 중시학파는 고전파 우회인데 왜 고전파 우회냐면은 총수요보다 총공급을 중시했다는 측면이고요. 수요 중시는 케인즈 경제학이죠. 공급 중시는 고전파 경제학.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급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정부 비개입주의. 가급적이면 정부는 시장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전파 우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공급을 중시했나 하니까 이 측면이죠. 이분들은 이 학파는 총공급이 수직이냐 우상향이냐 해가지고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 있니 없니 이걸 논쟁인 거 아니잖아. 그 전까지 고전파부터 요 공급 중시학파 70년대까지는 그 새 고전파, 새 케인즈파까지는 총공급이 수직이냐 우상이냐 요 논쟁했죠. 그래 그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 있니 없나,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 있나 없나 이걸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요 공급 중시학파는 총공급이 수직이라고 이렇게 주장은 안 합니다. 적어도 단기는 케인즈가 주장처럼
총공급이 우상향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케인즈가 좋아하는 총수요 관리로서는 두 마리를 동시에 못 잡는단 말이에요. 물가도 잡고 소득도 늘리는 완전고용도 시키고 물가도 잡아주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데 차가 난 거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AD 관리로서는 두 마리 중에 반드시 한 마리만 잡지 두 마리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케인즈가 반박도 못 합니다. 총수요 관리는 일로 올리면 소득은 늘지만 물가 치솟게 되고 이거 내리면 물가는 잡히는데 소득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서는 두 마리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케인즈가 좋아하는 총수요 관리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총공급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했죠. 이걸 보내면 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진정되고요. 소득도 느니까 완전고용이 동시에 실현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두 마리 동시에 잡는다. 첫째, 완전고용 시키고 둘째, 물가 안정. 이 거시경제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니까 총수요 관리로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총공급을 보내라 이거죠. 그거 이제 취지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이런 쪽으로 보내는 수단, 정책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제일 강조한 게 각종 텍스 인하죠. 텍스 인하를 통한 경제 의욕 왕성. 그죠? 텍스 인하를 통한 경제 활동하려는 의욕 왕성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저축을 증대시키라. 자본 축적해야 돼. 저축 늘려가지고 자본 축적을 늘리라. 이랬고요. 셋째는 사회보장제 대폭 축소하라. 사회보장제 너무 잘해주니까 복지병을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하면 여기 왼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사회보장 대폭 축소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에 신경 써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정책 수단들인데 이 중에 가장 강조한 게 텍스 인하입니다. 텍스 인하. 자, 텍스 인하를 통한 소비 증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텍스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요렇게 하면은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텍스 인하에 의한 소비 증가. 그래서 AD가 나가는 거죠. AD가 나가는 요 케인즈는 재정 정책의 일환이고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텍스 인하는 소비 증가가 아닙니다. 이거. 근로의욕 왕성, 저축의욕 왕성, 투자의욕 왕성, 의욕. 이건 총공급 쪽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총공급이 우측으로 가서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라 했는데 텍스 인하를 가장 강조한 이분들은 텍스 인하를 하면은 이 거시경제 두 마리 토끼도 잡고요. 세 마리 토끼, 네 마리 토끼, 다섯 마리 토끼, 일석오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제일 강조한 겁니다. 텍스 인하는. 텍스 인하면은 이 두 마리 거시경제 두 마리 요리대가 두 마리 토끼도 잡고 그 다음에 조세 행정도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중적 손실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지죠. 이거 미시경작 내용. 우리가 조세나 보조금 시 사중적 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세율을 내리면 제곱으로 사중적 손실이 감소하여 경제적 효율성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레퍼 곡선에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한다. 레퍼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섯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해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리고 세율을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지막으로 세율을 내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나? 단일 한계 세율 소득으로 단일 한계 세율 소득세를 주장하죠. 이래가지고 이거 소득 구간에 따라서 한계 세율이 올라가는 이는 초과 누진 세율인 현 소득 세율 구조를 전 소득 구간에 단일 한계 세율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공급 추진이 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공급적 경제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각종 조세 인하는 총수요보다 총공급을 더욱 늘린다. 그럼 자기들이 텍스 인하를 해서 소비 증가에 따른 총수요 나가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케인즈파적인 텍스 인하고요. 재정정책의 일환이고 이들은 텍스 인하를 통한 경제의욕 왕성으로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맞고 2번 감세정책은 단기에는 재정적자를 유발하나 장기에는 오히려 재정흑자를 가지고 그거는 레퍼 곡선이 근거되죠. 세율을 지금부터 내리면 경제의욕이 왕성해지고 또 탈세제세가 감소해서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 나중에는 레파곡슨 아시죠? 예, 그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3번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경쟁력을 더욱 촉진시켜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파는 정부 비개입주의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연구기술 투자나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이것도 기술 개발도 있죠. 특수날 제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같이 주장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재정금융정책을 더 강화한다. 이거는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재정금융이라면 이제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이걸 더욱 강화하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통화주의의 견해. 자, 통화주의 학파는 우리 60년대 적응적 기대 학파로 고전파 후예죠. 고전파 후예. 통화주의 견해. 그럼 일단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요. 전반적으로 또 통화주의 견해를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통화주의 견해에 속하는 것은 1번 통화량의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틀리죠. 이건 케인즈적인 금융의미가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요. 11장부터 해왔다. 케인즈 학파의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고 1번이잖아. 1번. 11장부터 우리 화폐 금융시장부터 해봤잖아요. 케인즈가 보는 금융의 메커니즘 요거죠.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요 메커니즘을 케인즈가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재정보다는 효과가 미약한데 자기가 한때 금융정책을 펼치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케인즈 학파들입니다. 근데 통화주의는 요 앞에서도 했잖아요. 피고가죠. 직접효과. 그죠? 통화량이 늘면 자산 증가로 그 늘어난 통화량을 받고 바로 소비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이 직접효과, 피고효과를 강조하는 게 통화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거 이제 바로 여러분 2번에 있네. 2번에 화폐 통화량이 직접 소득에 영향을 준다.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자산으로 인식되고 그 돈으로 늘어난 돈으로 소비를 늘려버린다. 요거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자율이 내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거죠. 요게 이제 케인즈적인 화폐 금융의 메커니즘이고 이게 통화주의의 화폐 금융의 메커니즘이죠. 요거는 통화량 자체가 지표가 되는 메커니즘. 우리 앞에서 다 했잖아. 11장에서. 그래서 2번은 맞고요. 2번이 맞고 1번은 케인즈적인 화폐 금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1번,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와 정부주의다. 투자와 정부, 이거 주로 딱 보니까 케인즈 입장이죠. 국민소득을 주로 강하게 결정하는 것은 특히 정부 지출, 재정정책이다. 이게 이제 케인즈적인 내용이죠. 이분들은 이 통화주의는 국민소득에 강력히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금융이잖아. 재정보다. 통화량이다. 이렇게. 통화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통화량이 국민소득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학파가 통화주의죠. 그래서 3번 틀리고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우리 자유재량 정책은 케인즈만 좋아하잖아요. 이 고준파들은 준칙을 좋아하죠. 준칙 정책을 좋아해. 나중에 그 준칙과 재량의 또 차이점 이런 게 또 설명하겠지만은 자유재량을 좋아하는 거는 케인즈파입니다. 준칙을 좋아하죠. 준칙을.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맞고 하여튼 이제 요 2번은 요 문제는 이제 금융정책에 대한 이 사고의 차이, 통화주의와 케인즈파의 사고의 차이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량이냐 준칙이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투자나 정부 지출은 케인즈고요. 이 통화주의는 아무래도 통화량이 되죠. 통화량. 그래서 통화주의라잖아요. 통화정책이 매우 재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학파죠.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요런 이제 요 문제 외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냐. 우리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학파잖아요. 적응적 기대학파. 그럼 적응적 기대는 이제 뭐냐? 적응적 기대는 요 용어 정해야 되죠.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물가를 기대하는 방법이 적응적 기대할 것이다. 그럼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반드시 정보는 과거 정보입니다.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니까 제대로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단기로는 물가를 기대 못하고 자꾸 오류에 빠지다가 나중에 장기에 가면은 물가를 기대한다. 이거죠. 이거는 동일 정책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단기에는 몰라. 그래서 체계적 오류가 있는 거죠.
근데 장기에는 이제 알아. 이게 이제 적응적 기대 개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러면 이 학파를 떠나고 적응적 기대를 떠나서 우리 경제학에서 단기 장기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죠. 단기 장기로 나누면 또 이거 통화주의 논리가 되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기대 못하고 물가를 기대 못하니까 착각에 빠지니까 이제 단기에서는 우상향이고요. 장기는 기대하니까 장기 총공급은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가 그쳐 있으면 정부가 이 소득을 늘리고 이제 완전고용 GDP인데요. 이 소득을 늘리고 재정금융을 펼치면 확장 재정금융을 펼치면 초단기에는 물가를 전혀 기대 못하는 초단기에는 일로 착 갔다가 효과 굉장했죠. 갔다가 좀 단기에 물가를 슬슬 적응해 가면은 물가 상승을 기대한 노동자의 임금 올리달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착착착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물가를 슬슬 이제 기대해 가면은 자, 초단기는 물가를 전혀 기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의 물가가 이거는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제 물가 기대가 초단기에서는 물가 기대가 정기의 물가다. 정기의 물가다. 원래 물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물가가 원래 물가인데 이게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물가 기대가 여전히 이 물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기의 물가. 그럼 완전 착각인데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단계에는 이제 물가 기대가 이제 슥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작시 이제 적응해 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총공급이 좌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에는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니까 일로 탁 들어오게 되죠. 장기에는 이거 무조건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일치되는 겁니다. 여기가 물가가 105, 여기 100이고요. 여기가 150이라면 물가 실제 물가도 150이고 기대 물가도 150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장기입니다. 그럼 여기 장기는 여기로 탁 들어오죠. 장기에는 이제 효과가 없죠, 소득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통화주의 기본적 논리고 적응적 기대학파에 그래서 재정과 금융을 쓰면은 단기에는 요 노란 데나 빨간 데죠. 단기에는 소득을 늘릴 수 있고요. 물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근데 장기에는 전혀 소득에 효과 없다. 물가만 치솟을 따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통화주의라 해서 무조건 금융이 소득에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에 소득에 효과 있죠. 단기에만 소득에 효과 있지 장기에는 재정금융 모두 다 소득에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에 소득을 올리는데 재정보다는 특히 금융이죠. 재정보다는 요 단기에 소득을 올리는 게 재정보다는 특히 금융이 효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기에는 재정금융이 모두 효과 없습니다.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세요. 이게 통화주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통화주의를 떠나서 단기 장기하면 요 논리죠. 이거 이제 잘 이거 제일 잘 공부하세요.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계산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런 게 실제 원래 물가가 100이라 합시다. 최초의 균형의 물가가 100이요. 그럼 재정금융 펼치잖아요. 그럼 실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102, 103, 104, 105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 기대는 여전히 100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물가 기대는 여전히 100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탁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 노동자의 물가를 이제 물가 기대가 아이고 101이구나 102구나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은 이게 적응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좌측으로 탁탁 이동이 들어가. 그러면서 또 물가는 더 올라가죠. 또 여기 이제 110이라 합시다. 이건 150까지 넘어했고요. 물가가 110으로 이제 올라가서 장기에는. 그러면 여기로 가면은 기대 물가도 110이고 실제 물가도 110이고 이렇게 딱 일치할 때는 다 이게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험에서는 긴축 재정 금융을 또 물어보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면 여기서 긴축 재정하면 여기로 갔다가 초단기로 갔다가 좀 이제 물가를 슬슬 기대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하게 되니까 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장기에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확장 일치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가고요. 긴축 정책을 펼치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삼각형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주의도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요 2분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또 13장의 문제들을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